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인상을 심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사마천이 사기 전편을 통해 가지고 강조하는 가장 큰 리더의 자질. 우리가 아까 조직과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얘기했지 않습니까? 리더와 인재와 시스템, 그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리더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사마천이 강조하는 리더의 가장 큰 리더십 자질로는 첫 번째 덕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글자를 잘 분석을 해보면요, 이 두 이면은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복수의 사람을 뜻합니다. 요 위에 있는 글자는 얻을 득자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죠, 그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덕이다라고 합니다. 이 덕자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물론 그 사람의 정책과 그 사람의 인품과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설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얻으면 되죠. 그런 얻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덕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요라고 하는 요선시대 때 유명한 정치가가 리더로서 갖춰야 될 9가지 구덕이라고 하는 구덕론이 무려 4천여 년 전에 나왔습니다. 중국은. 물론 이 기록을 전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마천 사기에 구덕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는 역사책이긴 합니다만은 문학과 연결되어 있는 문학과 역사가 융합되어 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정치책입니다. 정치 교과서입니다. 정치가들이 꼭 봐야 되는 교과서입니다. 근데 굳이 안 보죠.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4,000년 전에 리더십 대논쟁이 벌어집니다. 요순 임금이 교체되는 시기에 고요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기 보면 우임금하고 이제 순임금 다음에 우임금이 이제 임금 자리를 양보받는데 이 우임금하고 고요하고 백이라는 사람 이 잠정적인 대권 후보가 있고 요임금 순임금하고 앉아가지고 다음 후계자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고요의 리더십 이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론은 첫 번째 도덕입니다. 덕정이죠. 덕으로 정치하라. 고요가 남긴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지인 안민입니다. 사람을 알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이게 정치의 요체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죠? 사람을 알고 백성들을 안정시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왜 안 되냐? 사욕입니다. 사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구덕론을 내세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임금이 다음 차기 대권 후보로 강력하게 부상을 했는데 고요라는 사람이 정치의 요체는 지인 안민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알고 백성을 편안하게 시키는 것이 정치의 요체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그 위에 있는 요임금도 이르지 못한 경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뭔 소리를 그런 소리 하냐. 그러면서 고요가 구덕론으로 응수를 하는 대목입니다. 9가지 리더가 갖춰야 될 9가지 덕이 있다. 이 덕을 갖추면은 지인 안민은 저절로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이율, 유일입, 원이공, 치경, 요이의, 직이온, 간이염, 강이실, 강이의. 꼭 사람 이름 얘기하는 것 같다, 그죠? 너그러우면서 엄격, 부드러우면서 주관이 뚜렷, 사람과 잘 지내면서 장중함, 나라를 다스릴 재능이 있으면서 신중함, 순종하면서 내면은 견고함, 확고함, 정직하면서 온화함, 간결하면서 구차하지 않음, 굳세면서 착실함, 강하면서 도의를 지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이걸 엔드로 붙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오화로 붙이면 또 더 재밌어집니다. 한자의 뜻이라는 게 그래요. 여기 이자가 어조사 이자가요. 엔드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이라고 하는 오화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벗이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요의 구덕론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너그럽지만 엄격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너그럽기도 하고 엄격하기도 하고, 너그럽고 또는 엄격함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의미이긴 합니다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리더가 갖춰야 될 요소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그럽지만 때로는 엄격해야 되고, 그죠? 겉으로 보기 부드럽지만은 주관이 뚜렷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잘 지내면서도 사람이 무게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쫙 보시면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리더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거라는 걸 쭉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죠? 사실 맞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정도의 리더는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보시면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면 틀림없습니다. 뭐 정직하고 온화해야 되고 뭐 안 그러면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대신들이 이제 요임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신들이 기꺼이 일하면 천하도 분발하고 관리들이 기쁘게 화합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임금 입장에서는. 임금이 한 말입니다. 신하들이 기꺼이 일하면 천하도 분발하고 관리들이 기쁘게 화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그런 얘기잖아. 그랬더니 고여가 듣고 있다가 그렇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자가 영명하면 그러니까 리더가 똘똘하면 대신도 현명해져서 만사가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대신들보다 먼저 리더가 똘똘해야 됩니다. 라고 한마디 쏴붙이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천자가 리더가 자질구레하면 자잘에 큰 뜻이 없으면 대신도 게을러져서 만사가 엉망이 됩니다. 라고 임금 앞에서 딱 부러진 소리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었어요. 고혈한 사람이. 그랬더니 서둘러서 그래 옳소 하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끝나는 장면이 사마천사기 제1권에 나옵니다. 오제분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함수관계를 4000년 전에 고혈한 사람이 참 명쾌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조직원들의 팔로워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리더십이 전제되지 않는 팔로워십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고혈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직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하는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하는 관리죠. 그래서 고효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리더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쓴소리 잘하는 측근이 있다면 복으로 생각해라. 그 다음 쓴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쓴소리하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소리하면 듣기 싫죠. 우리나라 리더들은 특히나 직원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어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더군다나 듣기 싫기 때문에 아예 그런 자리를 만들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 직원을 수렴하는 자리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공식 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을 하려고 또는 직원을 들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직원을 받아들이는 통로만 만들어. 왜냐하면 자기도 리더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조직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좀 똑바로 좀 하시오라는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동양사회에서는 특히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게 고효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쓴소리하는 자리를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리 이름이 뭐냐면 납간이라고 합니다. 납간, 옳은 소리를 받아들이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직원을 수용하는 자리. 여론 수렴하는 자리이고 그 여론을 수렴해서 임금에게 자기가 그 여론을 대신해 가지고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고효는 이와 동시에 리더에게 뭘 강조하냐 그러면 명기를 강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밝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나 자신을 투명하게 하라. 또는 나 자신을 좀 더 현명하게 만들어라. 명자가 동사입니다. 기자는 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밝게 만들고 투명하게 만들고 현명하게 만들고 똘똘하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효가 얘기한 대로. 그런 명기라고 하는 리더십을 강조했던 인물이고 그 자신이 스스로 덕행을 기르는데 힘을 기울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고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치라는 거예요. 해치 들어보셨어요? 네. 이 해치가 고효입니다. 해치가 고효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무덤이나 제왕의 무덤이나 궁궐 앞에 우리 가면은 광화문에 있는 거 그게 우리 해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해태상인데 그게 해치입니다. 저렇게. 근데 해치의 특징이 뭐야 그러면 머리 한가운데 뿔이 하나 나 있어요. 그래서 독각수라고 부릅니다. 저게. 네. 뿔이 하나 있는 짐승이다라는 뜻이에요.
중국의 곳곳에 만들어져 있는 해치의 모습입니다. 자, 중국 이게 문신도 해치 문신하는 사람이 타투에 들어가서 제가 찾아냈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 광화문에 있는 해치죠. 해태상인데 해치는 원래 뭐 하는 동물이냐 그러면 이게 해치는 곰의 눈에 뿔 하나를 가지고 있는 동물로서 임법수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법수. 법에 임하는 동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짐승이다라는 뜻입니다. 해치하고 법하고 뭔 상관이냐. 전설에 따르면 전설 중에 신비로운 짐승인데 머리에 뿔이 하나 나 있고 만약에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뿔로 바르지 못한 부정한 사람을 들이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무덤 앞에다가 되게 세워놓고 정직하면서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나쁜 사람이 오면 해치가 궁궐 앞에서 딱 보고 있다가 머리를 불로 들이받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깨끗한 사람이 와야 정직한 사람이 와야지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궁궐이나 무덤 앞에 저렇게 해치를 세워놓고 정직함과 부정함을 가리는 그래서 임금으로 하여금 정직한 신하와 그렇지 못한 신하를 가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동물이 해치라는 동물이고 그 해치라는 동물은 저 고요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고요가 임금 앞에서 바른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